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에듀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석 강사입니다. 모의고사 강의고요.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시험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마지막 고비를 넘는다는 심정으로 지금껏 해온 실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모의고사 강의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총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1회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각 20문제씩 이렇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유물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자,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이 유물이 무엇인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 있는 유물은 어디서 많이 본 거여야 합니다. 이거 그거 이렇게 돼야 되죠. 바로 명도전이라는 중국의 화폐가 되겠어요. 그 옆에 역시 화폐가 있죠. 철기시대 들어와서 중국에 문물이 쭉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서 중국의 화폐, 바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과 같은 이런 화폐가 철기시대 때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붓이에요. 붓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것은 중국의 문물이 수용이 되었다. 바로 뭘 쓰겠어요? 설마 한글을 쓰진 않겠죠? 세종대왕은 아니니까. 바로 한자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중국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유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철기시대 때 바로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였다. 그것을 포인트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답을 찾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야 되겠다.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죠. 독자적인 2번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어요.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문제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고 문제에 접근해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철기시대 때 여러분이 봤었던 게 바로 이제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다라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그리고 붓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철기시대 때 독자적인 청동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한국식 동검이라고 불리는 세형 동검,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또 거친무늬 거울 이후에 등장한 잔무늬 거울 이렇게 있어요.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 요 두 가지는 2번에 해당하는 철기시대 내용이죠. 시기는 철기시대로 같이 보셔도 되는데 주제, 이런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사회가 출현하였다. 지금 이 시기는 철기시대고요. 계급사회가 출현한 시기는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4번, 당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거는 따로 주제죠. 1번, 2번, 3번 주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유물의 성격을 구분하시라. 그 중에서 1번과 2번은 철기시대, 4번은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죠. 독자적인 고조선 세력 범위다라고 하면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1번으로 찍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셔야 되겠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램이 출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전형적인 한국사 문제 출제의 패턴이에요. 자, 이 왕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는데 역시나 사료를 분석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가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관산성을 공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산성을 공격해서 백제 왕을 죽였대요. 그러면 이 전투가 바로 뭐다? 관산성 전투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산성 전투는 백제와 신라 간의 전투예요.
예, 나제 동맹이 파기되고 이제 벌어진 전투지요.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게 된 배경은 6세기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 나제 동맹 연합군이 고구려를 치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각각 회복하게 되는데 신라가 한강유역을 전부 다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나제 동맹을 파기하고 백제를 그냥 빡! 그러면서 한강유역을 전체 차지하자 백제 왕이 신라를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게 관산성 전투였었어요. 하지만 이 백제 왕이 패배하면서 결국 신라가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성왕이었고 신라는 진흥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인지 헷갈리지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뭐가? 신라 진흥왕, 백제 성왕 둘 중에 누구를 지칭하는지 물론 둘 다 등장을 해요. 근데 보니까 왕이 관산성을 공격했대요. 조금만 더 읽어보자. 백제 왕을 죽였대. 그러면은 이 왕은 백제 왕이에요. 죽은 왕이에요. 그럼 진흥왕이 아니고 누구다? 성왕이다라는 거야. 예, 진흥왕과 성왕을 헷갈리지 마셔야 된단 말이지.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요서산둥 일대에 진출하였다. 요서산둥 일대에 진출했던 백제 왕이다라고 하면은 백제 4세기 근초고왕이죠. 예, 전혀 답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국과 대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2번에 있는 보기가 바로 신라 진흥왕 때 있었던 업적이에요. 다 분석해놓고 이 왕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진흥왕인지 성왕인지 헷갈려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2번 찍으시면은 내년 또 하신단 말이지. 그러지 마시라. 자, 2번은 진흥왕입니다. 3번 중앙관청으로 22개의 부를 설치하였다. 이게 바로 백제 왕에 해당하는 즉 성왕의 업적이죠. 22개의 부, 그 다음에 중앙을 6부, 중앙을 5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했었던 성왕의 제도 정비. 남부여로 북호를 계칭하고 사비로 도읍지를 천도하게 됐었던 것도 성왕의 업적이었죠. 4번은요.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복탑을 건립하였다. 자장도 포인트입니다. 바로 신라 선덕여왕 시기 때 황룡사 구층복탑이지요. 진흥왕 때는 뭐예요? 황룡사를 창건하게 된다. 그래서 2번 진흥왕이고 4번은 진흥왕과 헷갈릴 수 있고 3번은 성왕이다. 정확히 푸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다음 밑줄 친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앤니는 대사의 어진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앤닌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앤닌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밑줄 친 대사라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나 봐요. 부족한 이 사람은 뭔가 좀 비굴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아주 감사함을 표하면서 대사께서 발원하신 적산원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사가 적산원이라는 곳에 어떤 관여를 했나 봅니다. 자, 적산원은 지금 이 대사와 관련이 깊게 되어 있는 그 지역 또는 사찰인가 봅니다. 예, 바로 이제 법화원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산둥반도 지역에 통일신라 시기 때 신라인들의 마을 신라방 신라촌, 신라인들의 감독관청 신라소, 신라인들의 숙소 신라원, 신라관이죠. 그다음에 신라인들의 절, 신라원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장보고의 법화원이 또 유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앤닌이라는 대사는 장보고에게 지금 어떤 감사함을 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보고와 관련해서 알아두실 포인트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 여기다가 한번 보시면 자, 이 장보고는 활동 시기가 신라 하대죠. 신라 하대의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보고는 이 신라 하대 때 바로 청해진이라는
해상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신라하대 흥덕왕이라는 왕에게 건의하여 청해진이라는 이런 해상기지를 건립하게 되더라. 그리고 산둥반도의 법화원, 여기서는 적산원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또한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보기의 내용인데요. 약간 빈출 중요도는 조금은 떨어지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게 바로 회역사, 견당매물사 와 같은 사절들을 파견하면서 자신의 강력한 이런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장보고는 장보고의 난으로 결국 피살되게 되어 자신의 딸을 신라 왕족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었죠. 네, 그 왕은 신무왕이라는 왕으로 즉위할 거예요. 직접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사료에서 잠깐 등장은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파악을 하시라. 자, 그렇다면은 이는 장보고에 대해서 골라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후당 5월 일본과 교류하였다. 이렇게 교류했었던 사람은 후삼국 시대 때 견훤이에요. 후백제를 건립했었던 견훤은 일본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진출하고자 했었다. 자, 2번 당나라에 유학하면서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빈공과는 신라 육두품들이 많이 응시했었던 당나라 외국인 과거 시험이죠. 자, 이 빈공과에 급제했던 사람은 최초가 김운경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최치원입니다. 장보고는 이와 관련은 없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람은 김헌창이에요. 장보고 활동 시대보다 조금 앞이죠. 자, 장보고와 관련해서 바로 이 사람을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엔닌이라는 일본 승려예요. 엔닌이라는 일본 승려의 일본 승려가 장보고에게 귀국을 요청했었던 글이 남아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자, 다음 문제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라 국가 일본 문화 전파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하여 일본에 많은 문물들을 전파했었어요. 국가별로 어떤 문물을 전파했는지, 그리고 누가 활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죠. 가를 보겠습니다. 담징, 해자, 해관 등이 활약하면서 문화를 전파하였다. 담징, 해자, 해관 이런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담징은 일본의 각종 종이와 먹, 맷돌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요.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다라고 알려진 사람. 해자와 해관, 해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 그 다음에 해관은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불교가 바로 삼론종이라는 불교 종파예요. 공부하셨던 내용에 있으셔야 됩니다. 나에 보니까 오경 박사인 단양이와 고안무가 유학을 전파하였다. 백제죠. 백제는 아직기가 한자, 그리고 천자문과 한자를 전파하고 왕인이 논어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단양이 고안무가 유학을 전파하고요.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파합니다. 이런 백제의 문화 전파 내용이 있었더라. 다행히 보니까요. 철을 수출하였고 토기 제작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자, 요거는 삼국시대에 있었던 가야의 모습이에요. 가야는 결국 지금 여기 보기에도 나오는데 일본 스에키 토기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라를 보겠습니다. 축제설에 영향을 주어서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세 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신라겠죠. 그래, 신라와 관련해서 조선술, 축제술 이런 것들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난 안 봤는데요. 그러면 복습하시라 이거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의 벽화 제작 기법, 담징이 그렸었던 호류사 금당벽화, 그리고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가 또 유명하다. 2번에 불교 삼론종 전파는요, 고구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계율종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죠. 고구려는 삼론종, 백제는 계율종, 약간 난이도가 들어갈 때 등장하는 종파들입니다. 3번 아까 봤고요. 4번도 언급을 해드렸다. 답을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무책을 받아들인 왕대에 있었던 일,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시무책이 무엇인지 왠지 문제만 보면은 냄새가 조금씩 나고 있어요. 어떤 냄새인지 한번 보자. 7조 보니까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봤었던 최승로의 시무 28조죠. 외관을 둘 것을 청한다라는 것은 지방관 파견을 건의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고려 초 성종 때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건의하면서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려 초 성종 때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온다. 아니 이걸 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속 맨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이죠. 자, 20조에 있는 거 보니까 불교는 수신의 근본인데 유교는 치국의 근원이다. 그래서 정치 이념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고 있단 말이지. 결국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받아들인 왕이다라고 하면은 성종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해설해 드릴 것들 건덕지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었던 왕들이죠. 그 중에 하나다. 성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보기가 있으니까 한번 나누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기억해 보니까 거란의 1차 침입이 발생하였다. 자, 고려 초기에 거란의 침입이 있었죠. 1차 침입 때 있었던 게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었어요. 서희의 외교 담판.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었던 시기가 성종 시기였었습니다. 성종 시기였었고요. 2차와 3차 침입도 있었는데 2차 침입과 3차 침입은 성종 이후죠. 현종이었었죠. 이것도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릴 그럴 건덕지가 없습니다. 니은에 과거제를 정비하여 문치주의를 확립하였다. 자, 요 표현을 알아두세요. 과거제 시행과 관련해서 무조건 광종이라고 가시면 안 돼요. 고려 초기에 과거제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했었던 왕은 성종 이전에 있었던 광종이죠. 그런데 과거제를 정비하여 문치주의, 과거제를 정비했다. 과거제를 통해서 문관들을 선발한단 말이죠. 그 문관들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확립했다. 과거제를 정비했다라는 표현은 성종 때 기출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종 때에는 문관들을 우대하고 이제 문치주의, 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통치 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서 그 학문에 따라서 학습받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을 뽑는 것을 강화시켰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성종 맞습니다. 디귿 지방관 파견은 맞는데 구주 오소경 체제는 이게 왜 나왔냐 말이지. 구주 오소경은 신라 중대 신문왕 때 있었던 지방행정제도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했다. 고려시대 들어가면은 안 된다. 얼척없다. 리을에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광종 때 맨날 봤었던 주제입니다. 고려 초 광종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단서 보니까 개경으로 환도할 기일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경으로 환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전에 다른 데 있었나 봅니다. 개경으로 환도한다. 개경으로 도읍지를 옮겨 개경이 도읍지인 거는 고려시대고
개경으로 환도한다. 고려가 도읍지로 옮겼었던 시기는 강화도에 천도했었던 대몽 항쟁기 시기죠. 그러면 고려가 몽골과 항쟁하다가 이제 개경으로 돌아와서 대몽 항쟁기는 완전히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라는 집단이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가라는 집단은 개경 환도에 반대했었던 이런 집단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삼별초가 되겠죠. 그 삼별초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한번 정리를 또 해보자 말이지. 삼별초. 고려의 삼별초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삼별초는 누가 만들었었냐? 우신 집권자 최우가 만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만들었을 때에는 바로 야별초로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야별초가 좌별초와 우별초로 확대 개편되고요. 그리고 신의군 또는 신의별초다라고도 할 겁니다. 몽골로 끌려갔었던 고려인 포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대가 신의군이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게 삼별초인데요. 삼별초는 개경 환도에 반대했었죠. 그러면서 삼별초의 난을 일으킵니다. 시작된 시기는 지역은 강화도, 그리고 진도, 제주도에서 최종 진압되게 되죠.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지. 관련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은 대중손, 김통정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삼별초는 삼별초의 난과 관련해서 일본에게 국서를 보내서 연대를 시도했었던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연대를 시도했다. 그래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맞서서 싸우고 이런 모습을 추구했었던 게 삼별초고 삼별초의 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삼별초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번 보겠습니다. 천령이북의 지역을 수복하였다. 자, 요거는 고려 말 때 등장하는 공민왕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기존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어 있었던 천령이북 지역을 우리가 수복하게 되죠. 삼별초와 관련이었고 시기적으로 한참 뒤입니다. 2번에 좌별초, 우별초, 신기군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숨겨놨죠. 신의군입니다. 신기군은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고려 중기 때 만들어진 별무반 중에 하나입니다. 복습해보자. 별무반 뭐가 있었냐? 신기군,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요게 틀렸어. 3번 일본의 국설부대에 연대하고자 했다. 맞습니다. 4번 보수, 사수, 살수 등의 삼수병으로 조직되었다. 요거는 조선 후기 때 등장하는 훈련도감이라는 중앙군에 해당하죠. 직업군인 훈련도감은 포수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시기에 발생한 사실. 자, 이것도 고려시대 문제거든요. 가를 보니까요. 자, 여진의 추장들 땅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면서 분쟁을 벌였다. 그래서 결국 구성을 돌려주었다. 동북 구성을 반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진의 주장들이 계속 와가지고 떼를 쓴단 말이지. 돌려줘. 고려가 그 전에 뺏었나 봐요. 결국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별무반을 결성하고 별무반을 바탕으로 여진을 정벌했죠. 그리고 동북 구성을 설치했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 중기 때 있었던 여진에게 동북 구성을 반환했었던 내용이더라. 자, 다음에 보니까 대부분 신하들 4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자겸과 척준경이 4대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자겸 집권 시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여진이 세우게 되는 나라가 금이지요. 이 여진이 고려에게 정벌당했다가 이렇게 고려가 돌려줬구나. 하지만 이후에 성장해서
금나라. 지금 여기서 4대를 주장하는 게 바로 4대를 요구했었던 게 또는 군신관계를 요구했었던 게 여진이 세운 금이었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고려 중기 때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에 보니까 저고여가 돌아가는 길에 어쩌고 피살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고려 후기로 넘어가서 언제냐? 예, 몽골이 침입하게 되는 구실이 됐었던 저고여 피살 사건이죠. 예, 무신집권자 최후 시기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볼게요. 1번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은 고려 중기 인종 때예요. 지금 다도 고려 중기 인종 때인데 예, 인종 때 있었던 일이 바로 뭐였냐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렇게 되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있었던 이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라계승의식이잖아요. 이거 문화편에서 봤었던. 근데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고구려 계승이냐 신라 계승이냐 갈등이었었죠. 그냥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편찬하고 종지부를 찍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국경의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국경의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는 것은 예, 바로 언제다라고 볼 수 있냐? 국경의 천리장성을 축조했었던 시기는 예, 바로 이제 가 이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란 침입이 있었던 시기다. 그래서 거란 침입 이후에 예, 개경의 나성, 국경의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 시기에 보니까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무신집권기 때 있었죠. 최충원 이전 시기 때 있었던 난입니다. 김삼이와 효심의 난, 그 이전에 망이와 망소이의 난, 이런 것들이 최시정권 이전에 있었습니다. 최충원 시기 때 등장하는 게 만적의 난, 그리고 이후에 삼국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지금 마는 최충원이고요. 최우식이고요. 라는 그 이전이다. 그래서 라 시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4번에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정동행성은 우리가 몽골과 항쟁을 벌인 이후에 있었던 예, 그 기구가 되겠습니다. 항쟁을 벌인 이후에 몽골이 세운 원이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서, 간접 지배하기 위해서 두었었던 기구죠. 본래는 일본 원정을 위해서 두었었던 기구인데 이게 내정 간섭 기구화되었다라고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라 시기에 들어가는 것은 3번이고요. 4번은 마 시기 이후고, 그 다음에 2번은 가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다 이후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시기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예요. 미줄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이 시기 보니까요. 마마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수라라는 말도 쓰이기 시작했다. 소주, 설렁탕 이런 것들이 유행했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을 보고서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단서들이 우리가 원 간섭기 때 있었던 풍습의 변화, 바로 몽골풍이다라는 것이죠. 마마수라라는 용어, 그 다음에 변발과 호복의 유행, 곤지, 족두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소주, 설렁탕과 같은 이런 음식 문화들 다 원 간섭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 간섭기에 해당하는 사실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기 9번 문제예요. 1번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고려 중기. 자, 누가 떠올라야 됩니다. 떠올라야 됩니까? 예, 말이 이상하네.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바로 고려 중기 때 최충이 떠올라야 되죠. 예, 사학을 융성시킨 고려 중기 때 해당합니다. 2번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것도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의천 굉장히 중요한 승려죠.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꾀했었던 천태종. 3번 실천적 성격의 성리학이 수용되었다. 성리학의 수용은 예, 원 간섭기 충렬왕 때입니다. 충자 들어가는 왕이 원 간섭기잖아요. 대개는. 예, 그래서 이 충렬왕 시기 때 안향이 수입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만적이 신분해방 운동을 내세워서 나는 일으켰다. 만적의 단이다. 아까 잠깐 말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무신집권기 최충원 시기에 해당한다. 원간섭기는 무신집권자가 무너진 이후지요. 바로 삼별초가 무신잔당으로서 저항을 했으나 이후에 진압되게 된다.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죠.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표는 조선 후기 신분계층 비중 변화. 조선 후기라고 단서를 주어줬어요. 이게 조선 후기인데 시기를 보니까 1700년대, 1800년대, 18세기, 19세기죠. 조선 후기는 17세기 이후고요. 그 다음에 신분계층의 비중 변화다라고 하면은 조선 후기 때는 어떻습니까? 양반계층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요. 개나 소나 그냥 다 양반. 그리고 평민계층, 즉 상민계층들이 급감하게 된다. 노비도 급격히 줄게 되지요. 이런 신분제 문란 현상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나다 신분이 누구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가를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양반. 나를 보니까 줄어들고 바도 줄어드는데 나가 원래 제일 많았죠. 그러니까 나가 평민계층인 상민이에요. 다는 노비죠. 나와 다는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양반, 나는 평민, 상민, 다는 노비계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억에. 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족보 구매와 위조의 사례를 조사해본다. 족보를 구매하고 위조해서 결국 뭐냐?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이요. 합법적으로는 납속책과 공명첩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양반 신분을 사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이 기역이죠. 그래서 기역, 해당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은에 이들이 형성한 동족마을의 모습을 조사해본다. 동족마을 또는 동성마을은 양반들의 집성촌이에요. 양반들이 모여서 사는 동성마을 또는 동족마을이라고 합니다. 양반 사족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가 아니고 가로 가야 됩니다. 디귿에 노비 세습 방식이 일천즉천으로 변화한 배경을 조사해 본다. 일단 다는 노비가 맞아요. 그런데 노비를 세습하는 방식, 노비의 신분이 세습되는 방식, 부모가 노비면 자식이 어떻게 신분이 결정되는지, 본래는 부모 중에 한 명만 노비여도 일천즉천, 즉 천민이죠. 노비죠. 그런데 조선 후기 때에는 노비가 너무 줄어드니까 조선 후기 때에는 노비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평민이 줄어드니 노비를 평민으로 바꾸려는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시도가 있어요. 정부는 평민을 늘리고 싶다 이거죠. 상민을 늘리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노비가 아니라 어머니가 천한 신분인 경우에만, 즉 일천즉천이 아니라 노비는 어머니를 따른다. 그게 뭐야? 조선 후기 때 노비 종모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노비 종모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리을에 당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이들 비중 변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본다. 정부의 재정 상황, 상민들이 일로 가니까 주 세금 부담 계층들 상민들이 줄어드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네요. 그래서 얘네를 끌어낼 수 없으니 얘네를 일로 올려야 된다. 그게 바로 노비 해방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리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어요.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나 사이 시기에 해당 시행되는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를 보니까요. 수전자가 죽은 뒤 어쩌고 저쩌고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받는데요. 끝에 보니까 휴량하여야 하며 이렇게 받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 과전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간단히나마 정리를 해보자.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 자, 고려 말 때부터 시행됐었던 이게 있었다. 과전법이 있었어요. 과전법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전 현직 관리들에게 수조지를 분급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사망한 이후에도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세습하도록 하죠. 이 과전법은 경기도 지역에만 한합니다. 근데 이거를 개편하게 되니 이게 바로 직전법이에요. 자, 직전법은 조선 초 세조 때 시행이 되네요. 전직 관리의 지급, 토지 지급 중단, 현직 관리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수신전과 휴량전 명목도 폐지한다. 왜냐? 토지가 부족해졌으니까. 그런데 직전법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관리들이 부정과 비리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영 방식을 바꾸었었던 게 관수관급제였었어요. 요거는 성종 때 시행되더라. 그대로 가는 건데 요거는 관청이 하는 거죠. 수조권 행사를. 그래서 국가가 수조권 행사를 대신하게 된다. 이런 직전법마저 폐지했었던 게 바로 명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조권 제도 자체가 소멸된다 라고 봤었어요. 예, 전면적인 녹봉제로만 개편된다. 이런 거 봤었지. 자, 그 중에서 지금 가에 요게 나온 거예요. 자, 나를 보니까 대왕 대비 전지한데 직전에 폐단이 많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세를 지나치게 거둔다. 직전의 세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전법 시행이 폐단이 있으니 이거를 운영 방식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들어가는지 보기를 보자. 1번, 해당 지역의 조세와 역징발권을 부여하였다. 수조권, 수조지를 분급하는 거예요. 조세, 수취, 수조지죠. 역징발권, 노동력도 부릴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신라의 노급에만 해당합니다. 이후에 역징발권까지 부여한 적은 없더라. 2번,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지급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고 있죠. 아직 안 했어요. 관수관급제 얘기입니다. 3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하고 휴량전도 폐지하였다. 직전법을 시행하니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바꿔봅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직전법 해당한다. 정답이죠. 4번, 인품과 관품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전지, 시지 지급하니까 전시과죠. 예, 과전법부터는 시지는 지급하지 않아요. 인품 요소도 배제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네요. 다음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사람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뭐 홍문관 얘기 나오고 한양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조선이에요. 많은 인지 얻을 수 있대. 근데 혈량방정과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천거제 같은 거래. 예, 혈량방정과. 그러면 이 제도는 혈량방정과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모델로 하여 천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죠. 바로 혈량과다. 혈량과는 천거 추천제의 일종으로서 조선 중기 중종 때 시행되죠. 바로 조광조, 사림 조광조의 개혁 정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조광조네. 조광조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명종에게 백운동 서원의 사액을 건의하였다. 자, 서원에서 보셨어요.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만들어진 백운동 서원. 주세붕이 창건한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을 명종 때 소수 서원으로 개칭하고 사액시키죠. 이게 바로
이황의 건입니다. 2번 강화학파 형성 양명. 얼척없다. 이게 왜 나오니? 강화학파는 조선 후기 정제도의 활동이죠. 양명학이니까요. 3번이 정답이다. 소학보급을 통해서 유교윤리 확산시키려고 했다. 조광조는 현량과 시행뿐만 아니라 소격서를 폐지하고요. 자, 유교 윤리서인 소학을 보급하고자 했었던 사람. 4번 길지학통을 이어받고 김경필 등의 제자를 길렀다. 이 사람은요 조광조가 아니고요. 바로 초반에 나왔었던 사람이에요. 김종직이에요. 김종직. 사림. 김종직, 김경필 이후에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4번은 김종직이 누군데? 조의제문 이 글을 썼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임을 파악하시고요.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심은 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프랑스가 약탈해 갔대요. 그럼 뭔지 감이 벌써 잡혀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반환하는 대신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국내로 반환되었다. 프랑스가 약탈해 갔다가 반환했었던 우리의 문화유산이 있어요. 우리의 문화유산인데 지금 이 프랑스가 약탈해 간 배경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있었던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간다.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는 현재 반환되었다. 그 반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 시기 때 있었던 병인양요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금속활자로 인쇄한 기록물을 알아본다. 금속활자로 인쇄한 기록물. 그건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심체 요절이 있는데요. 직지심체 요절도 프랑스에 있어요. 자, 프랑스에 있는 게 또는 있었던 게 몇 개 있다 이거지. 프랑스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자. 지금 여기에 얘기 나온 직지심체 요절이 있어요.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알려졌죠. 이거는 고려 말 때 만들어진 건데 프랑스에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이게 시기적으로 앞이긴 한데요. 왕호 천축국전이 있어요. 왕호 천축국전은 요거는 신라 중대 승려인 해초가 인도를 순례하고 다녀온 기록물이죠. 이것도 프랑스에 있다. 그 다음에 외규장각 도서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 의궤가 있죠. 요거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들어왔고 나머지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가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라 우리가 돌려달라고 하기가 어렵다. 요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거죠. 자, 1번은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2번 양원수완성근의 활약상을 조사한다. 이게 뭐야? 병인 양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양원수완성근이 문수완성과 정족산성에서 활약했다. 그래서 2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3번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영향을 파악한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신미양요, 미국이 침입했었던 흥선대원군 시기죠. 마찬가지로 미국이 침입했던 제너럴 신미양요의 배경이 된 사건. 그러면 미국이 뭘 가져갔었냐? 그것도 있었죠. 수자기를 약탈해 갔었는데 전리품으로 가져갔었는데 현재는 반환되었다. 이것도. 4번 해초의 인도순례 발자취를 탐구해본다. 왕호 천축국전이죠. 나누어서 파악하시라.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제시된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옳게 고른 것을 골라보자. 언제냐 이거죠. 당시 조선은 조선에 파병된 청군과 일본군에게 철수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철군 요구를 무시하였다. 청과 일본 군대가 조선에서 조선에 들어와 있나 봐. 근데 보니까 일본군은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청과 일본의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했대요. 일본군이. 자, 이건 어디에서 봤었던 거냐?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게 언제였더라? 동학농민운동 시기 때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1차 봉기는 전주성을 농민군이 점령하면서 정부가 청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했었는데 기존에 맺어졌었던 텐진 조약을 구실로 일본도 파병이 됐네. 그러니까 청과 일본의 군대가 모두 조선에 들어왔네요. 다급해진 조선 정부가 청에게 철수 요구를 합니다. 농민에게는 화해 교섭을 하고요. 전주 화약이 체결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죠. 그렇죠? 그래요. 요때 있었던 게 청일전쟁의 발발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차 봉기로 이어지죠. 농민군에. 그러면 언제냐? 자, 지금 동학농민운동이죠. 고부봉기 발생,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네요. 황토현 전투 1차 봉기 시기 때 황토현, 황룡청 전투네요.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1차 봉기 시기의 뒷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논산 집결은 2차 봉기 때 남접과 북접이 충청도에 연합한 것이. 그리고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최종 종결이다. 따라서 다시기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재심은 원칙에 따라 출범한 조직이다. 조직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되겠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을 키워드를 찾는데 무리가 하나도 없네요. 답을 고르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어요. 1번 언론 활동을 위한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이죠. 요거는 서재필이 창건했었던 1890년대 중반에 독립신문과 다른 신문으로 이름만 같다라고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발행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구미위원분도 와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승만의 활약이죠.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중점을 들인 분야가 외교활동이고 그 핵심에 있는 게 구미위원부 있었어요. 3번 국내외와 연락을 위해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내용 맞죠? 비밀행정 조직이죠. 4번 군무부를 통해서 만주의 독립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휘하였다. 군무부를 둔 건 맞아요. 군무부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주의 독립군들을 일부 관여하면서 연락을 한 건 맞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어요. 만주와 직접적으로 연락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독립군 만주 지역과 긴밀하게 계속 연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군사활동이 미비한 한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중에 40년대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군요.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16번, 1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시기가 어떤지를 보자. 국가총동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국가총동원이다.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 말에 국가총동원법이겠다. 그때는 일제가 30년대 이미 만주사변 일으키고 요 직전에 이제 중일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전쟁의 루트를 계속 확대하고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구나. 그래서 30년대 말이구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예요. 전시라는 단서도 나오죠. 많이 보셨던 사료일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자.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국민학교로 바꿨대요.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죠. 일제 때의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화 정책이 민족 말살 통치 때 쭉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총동원령도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1번 해당되는 내용이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대 무단통치, 20년대 무단통치,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로 구별해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2번에 회사령이 제정됐고 한국인의 회사 설립이 어려워졌다. 자, 이 회사령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되죠. 바로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다. 1910년대 제정된 회사령은 허가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맞고요. 허가제 또는 신고제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지를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3번 안정적인 미곡 생산을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진행하였다.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에 쌀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죠. 4번 토지의 소유권과 가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이고 이는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맞섰던 경제 수탈 정책이 2번과 4번이죠. 회사령 제정과 토지 조사 사업이죠. 그리고 20년대 문화통치 때는 산미 증식 계획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 자체를 비교하는 시기적 구분 문제예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건들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자. 가해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왠지 좀 꺼림직하다. 거기입니다. 그래. 또는 뭐 우한 한커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의 부대가 창설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의 부대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조선의용대다라는 거예요. 조선의용대의 창립이에요. 가는.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 시기는 바로 1938년 3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최초의 군사조직이죠. 중국 관내 군사조직이고 김원봉이 주도했었던 그 군사조직이다. 가는 조선의용대 38년 30년대 후반이에요. 나이에 보니까 대한독립군이 러시아 적색군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 적색군의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소련 쪽으로 갔나 보죠. 그게 바로 자유시 지역으로 가서 피해를 입은 자유시 참변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요. 청산리 대첩으로 사기가 고조된 독립군 세력들이 일제가 간도 참변을 일으키자 북만주로 넘어가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소련 영내로 들어갈 거예요. 자유시 지역으로. 거기에서 피해를 받은 사건이지. 1920년에 1921년 자유시 참변이 되겠습니다. 자, 다에 보니까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연대하여 흥경선 전투. 이는 30년대 초에 양세봉이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었던 내용이죠.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대해서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대해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죠. 다는 30년대 초의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조선의용대 병력 일부가 충칭의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였다. 조선의용대 병력 일부가 이쪽으로 합류하고 나머지는 화북지대로서 조선의용군을 만들게 된다. 40년대에 맞섰습니다. 나의 20년대, 다의 30년대 초, 가의 30년대 후반, 라의 40년대 이렇게 넘어가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개혁이 시행된 시대적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단서를 보자. 친위와 진위. 그래서 친위와 진위를 두고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군사조직인데요. 친위대와 진위대라는 군대가 을미개혁 시기 때 봤었던 내용이에요. 을미개혁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당연히 단발령이실 거예요. 그리고 친위대와 진위대라는 군대의 설치 및 건양이라는 연호와 태양력 시행 이런 것들이 을미개혁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을미개혁이 시행된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시기는 이렇게 됐었어요. 청일전쟁, 아까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청일전쟁이 있었고 요 시기 때 가보개혁이 시행이 돼요.
갑오개혁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시행이 되죠.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의 승리로 끝난 이 전쟁 이후에 일본은 세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자 이를 지그시 밟아주고자 했었던 국가가 러시아였죠. 삼국 간섭을 일으키죠. 위축된 일본은 세력을 만회하고자 우리나라 친러파의 우두머리격인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그래서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되고 을미개혁이 시행이 됩니다. 이 을미개혁에 들어가 있는 게 친일에야 친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시행된 배경은 이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당시의 국제 정세.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의 출현이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의 출현은 친일 내각이거든요. 이거는 박영효가 들어와서 2차 갑오개혁 시기 때 봤었던 내용입니다. 2차 갑오개혁 시기 때는 친일 색깔의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박영효를 기억하시라. 2번 삼국간섭 이후에 세력을 만회하려는 일본.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을미개혁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3번 개혁추진기구 군국기무처.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의 개혁추진기구입니다. 4번 자주독립 국권 확립을 위한 독립협회의 노력이다. 독립협회는 18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죠. 그 이후에요. 1896년 그 이후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출현하기 위해서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산을 피신해야 돼.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헌법 적용되는 시기 일어난 사실들이에요. 가를 보니까 대통령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어요. 7년은 대통령 역대 헌법 임기 중에 가장 길어요. 길고 오래 한 번만 헤쳐먹겠다. 바로 전두환 시대 때의 헌법 8차 개헌 헌법입니다. 이때는 대통령 선거 간선제죠.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의 선출이 이루어졌었던 전두환 시기 때 해당합니다. 나이에 보니까 대통령 4년인데요. 중임할 수 있는데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 적용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예요? 당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이 없대요. 그래, 이거는 이승만에게만 적용됐었던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내용이 이상하죠? 4.4 오입 개헌입니다. 제정된 과정도 이상하고 내용도 이상하더라. 과정은 4.4 오입의 논리로 통과를 시켰죠. 반올림 논법이죠. 그리고 초대 대통령만 예외다. 그래서 이승만이 영구 독재를 위한 법적 절차, 헌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으니 나가 바로 1956년 4.4 오입 개헌, 54년 4.4 오입 개헌이 되겠습니다. 다해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에 선출한다. 요거는 유신체제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니까요. 72년 유신체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보자. 1번 가시기. 전두환 시대의 헌법은 현행 9차 개헌 헌법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1980년에서 87년까지 존속합니다. 그냥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주로 존속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수출 100억 불의 달성은 유신체제 70년대 경제에서 봤었어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죠. 그래서 가가 아니고 다로 가야 됩니다. 2번 민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래요. 이런 헌법 개정 이후에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와 장면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출마했었는데 민주당에서의 구호가 이거였었죠. 근데 신익희가 선거를 앞두고 죽었잖아요. 그 선거예요. 나에 들어간다. 3번은요.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시기요. 전태일 분신 사건은 70년 유신체제 출범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 이런 위기가 나오니 영구 독재로 가려고 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다시기가 아니고 그 이전 6차 개헌 헌법식입니다. 시기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나가 제일 처음이 되겠죠. 이승만 정부. 다가 박정희 정부, 가가 전두환 출범. 예, 그래서 나, 다, 가가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가나 합의 사이에 발생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가 뭔가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요. 평화적으로 실현한대. 하나가 빠져 있죠. 뭐가? 민족적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은 7.4 공동성명에서의 세 가지 원칙의 합의사항이에요. 유신체제 출범 직전에 있었던 7.4 공동성명. 거기에 키워드가 요 세 가지였단 말이지. 나에 보니까 체제를 인정한대요. 상호체제 인정 및 무력 사용하고 침략하지 않는다. 불가침. 인정하니까 침략하지 말자. 그럼 우리 관계는 뭐니? 잠정적인 특수관계지. 라고 설정했었던 바로 뭡니까?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70년대 초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후반기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입니다. 그럼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요. 1번에 우리 정부가 77 선언을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77 선언의 발표는 노태우 정부 초창기입니다. 예, 그렇게 발표해서 결과물이 나왔구나. 2번,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노태우 정부 때의 합의는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 세 가지가 순서예요. 공부하셨잖아요. 그지? 2번 그래서 가나 사이에 들어간다. 3번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이 고향에 방문하였다. 최초로 고향 방문한 이 사례는 전두환 정부 시기 80년대 중반이에요. 3번도 사이에 들어가죠. 4번에 평양에서 최초 회담이 개최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상회담이죠.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해서 결국 개최된다.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합의문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잖아요. 나 이후에 해당합니다. 4번은.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보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될 기색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복은 같은 걸 조직하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나는요. 통일된 조국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정부 세우는 일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라는 글이죠. 광복 이후에 단독정부냐 통일정부냐 각각 이승만과 김구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는 이승만, 나는 김구입니다. 1번 가 이승만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대표회 당시 창조파였다.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체 주장이에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 공격이에요. 그래서 1번은 누구냐면은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신채호는 이승만을 비판했거든요. 없는 나라 팔아먹고 있다. 라면서. 2번 삼균주의 제창은 둘 다 아니죠. 누굽니까? 조소왕이죠. 조소왕. 예, 조소왕의 삼균주의. 3번 6.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추진해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였다. 예, 발췌개헌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첫 번째 개헌이죠. 그리고 시기도 포인트예요. 6.25 전쟁 중에 발췌개헌. 그래서 이때 부산 정치파동이 벌어지거든.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으니까요. 4번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여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의장이 되었다. 일단 김구는 좌우합작운동을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중도좌파 여운형과 중도우파 김규식 이 중심이 돼서 일단 시행이 될 거예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의장이 김규식입니다. 그래서 4번은 김규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